투데이 핫경제입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3년 10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8.1로 9월 달에 99.7보다 1.6포인트 내리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물가인식은 9월과 동일한 4.1%를 나타냈지만 향후 1년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4%로 지난달보다 0.1%포인트 상승하면서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2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오른 상승 거래 비중은 47.4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인데요. 서울의 지난달 상승 거래 비중은 51.62%로 지난달보다 1.26%포인트 줄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로이터와 야후 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당분간 억제될 것이라는 신호가 나오면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1.76달러, 2% 하락한 배럴당 88.07달러에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1.75달러, 2.1% 내린 배럴당 83.7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쟁 발발 후 올랐던 상승분을 거의 반납해서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지난 10월 7일 공격 이전보다 1.1% 상승한 수준이 됐습니다. 대외 불확실성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11월 기업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90.1을 기록했습니다. 기업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지난해 4월부터 기준선인 100을 20개월 연속 하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아마 요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변에서 의사 정원 확대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제목들을 보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세부 내용은 세세하게 잘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가 헷갈리고 있을 텐데요. 정부가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지방 국립대 병원을 이른바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계속 키워서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전략에 따라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전체 의사 수를 늘리는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유입을 유도해내고 국립대 병원 등 거점 기관을 필수 의료 중추 기관으로 삼아서 지역 병의원과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이번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의 주요 내용, 쟁점, 그리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 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등에 대비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영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교수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소아과 오픈런 이런 말씀들을 주변에서 들어보고 또 봤을 겁니다. 정부가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소아과 오픈런, 즉 문 여는 시간에 맞춰서 대기했다가 빨리 뛰어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다음에 응급실 뺑뺑이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지역 필수 의료 붕괴 그리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들인데요. 교수님, 먼저 이런 그 소아과 오픈런 이런 거 참 서글픈 얘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이런 내용들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길래 이런 말들까지 나오게 된 걸까요? 예,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오늘도 지금 앵커께서 또 화면에 이렇게 나왔듯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의사 인력들이 필요한 분야에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달하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특히 이제 소아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그 전문의들이 좀 부족하고 그런 현상 때문에 부모들이 그 아이를 안고 의사들을 찾아다니는 뭐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네. 비단 아이들만이 아니더라도 그 응급실 같은 데서 지금 필요한 의료진을 찾지 못해가지고 계속 그 응급실 전전하다가 필요한 어떤 골든 타임을 놓쳐가지고 건강에 심중한 그런 위해를 가져오는 뭐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현상들은 아마 이제 인기과는 선호하고 기피과는 이제 덜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만연돼가는 문제로 지금 보여지니까 네. 정부에서도 이렇게 필수 의료라는 것들로 해서 그런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예.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분야의 의사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만약에 의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공급이 된다면은 그러한 부족한 분야에도 가고 여러 분야에 갈 텐데 전체적으로 지금 의사 공급이 그 한 20여 년 전부터 축소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분야에 또 돈을 좀 어느 정도 벌 수 있는 분야에 가는 게 당연한 심리고 뭐 그쪽에 가는 거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을 텐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작 필요한 쪽의 인력들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필수 의료 혁신 전략 주요 내용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주요 내용은 조금 전에 그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왔듯이 크게 보면은 이제 그 지역의 필수 의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네. 기존의 그런 어떤 틀 체계 내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 국립대병원들이 네네. 3차 병원으로서의 어떤 지역 의료의 어떤 핵심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 네, 자료 화면에 지금 이렇게 그것을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뭐 그런 어떤 대책 같은 것은 그동안에도 많이 지난 정부에도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특히 이제 서울대병원 등 그런 쪽들이 공공의료 쪽에 어떤 치중하기보다는 그 각종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돈벌이에 이렇게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뭐 예. 그런 측면들이 있던 것들을 예, 예. 좀 더 이번에는 아예 소관을 그 교육부 산하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옮겨서 네네. 병원이 어떤 3차 병원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틀 안에서 움직이게 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눈에 띄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의사들의 어떤 공급의 거의 유일한 수단인 네.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아마 어느 정도는 그 확정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네. 같아서 그게 커다란 두 개 축이고 그 의료 인력이 보충이 되지 않으면 앞에 어떤 지역 의료 체계 필수 의료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경험 때문에 네. 이 둘을 보완해서 제시를 하겠다라는 점에서 그 두 가지는 아주 서로 상호간에 강조되고 굉장히 있죠. 맞물려 있는 예. 거네요. 네. 그래서 기존의 여러 가지 대책들 비해서는 비교적 이번에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이번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이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오픈런, 원정 진료 급등 등으로 상징되는 의료 체계 난맥상 해소를 위해서 그 첫 단추를 깼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던 의협도 정부와 협상 모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현재 대한민국 의료 체계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봐야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어떤 해법이 나올 것 같은데요. 허 교수님, 지금 대한민국 의료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들은 어떤 것을 지적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의 의료의 문제점은 그냥 의료의 문제점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마디로 정의하면 대한민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균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가 먼저 뭐의 불균형일까요? 우선 거의 대다수의 병상은 수도권에 몰려 있고요. 네, 네.
대다수의 의료 인력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극렬하게 확인됐던 게 지난 코로나 팬데믹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팬데믹 환자가 전국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런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다수의 병상은 거의 다 수도권에 몰려 있다 네. 보니까 지역사회 안에서 감염병 환자들을 다 수용할 수 없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감염병이 불가피하게 감염병 환자들이 지역사회를 벗어나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죠. 네. 근데 저희 한국은 OECD 국가와 비교를 했을 때 국제적인 지표를 비교를 했을 때 국민의 수와 수를 기준으로 놓고 병상 수가 굉장히 많은 국가거든요. 네. 이제 통계해 보니까 OECD 평균에 비해서 병상 수는 3배나 많다. 그런데 맞습니다. 의사 수는 적다 이렇게 통계에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병상 수가 지금 더 늘어나고 있고 또 그 늘어나는 병상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들에서 네. 병상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병상 수가 많은데 그 병상 수가 수도권에서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기존의 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그러니까 불균형이 가속화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네. 있으니까 이 불균형의 문제를 이제 그대로 두면 그러면 실제로는 더 이상 해결되기 어려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 네. 뭐 이렇게 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의료 체계의 가장 큰 문제, 그건 불균형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네. 의료 자원의 문제, 의료 인력의 문제, 병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불균형하다 보니까 과의 불균형도 네. 마찬가지인 거죠. 네. 예,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제 KTX나 SRT를 타고 많이 이렇게 지방에 이동하는데 SRT가 항상 이제 만석, 만원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미리 예약하려고 보면.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했더니 어느 분이 이제 농담이겠지만 지방에서 이 치료받으러 서울에 오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물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하는 거겠지만 오죽하면 이제 환자촌이라고 그래서 네.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병원 서울에 이제 좋은 의사, 좋은 병원, 좋은 병상 뭐 이런 데 이제 집합적으로 모여 있는 환자촌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불균형에 대해서 좀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형 병원 중심으로는 병원에서 충분히 외래 진료나 입원 진료가 다 안 되니까 대형 병원 중심으로 호텔업 서비스가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이 병원 중심의 호텔에서 며칠씩 묵으면서 네네. 병원의 진료를 받고 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네.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균형 문제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이제 그 출발점이 아마 의사가 부족하고 또 앞으로는 더 부족할 것이다. 아마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을 하면 과연 이런 불균형이 해결이 될지 또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이런 필수 의료에 대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지 그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의사 부족 문제나 필수 의료의 문제가 의대 정원 확대나 이런 걸로 하나의 카드로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랑 비교했을 때 절대 수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통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의사까지 다 포함해서도 OECD랑 비교해서 굉장히 낮은 숫자를 갖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 18년간 의대 정원을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많은 의료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늘렸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뭐 그건 쉽지 않았던 일이고 네. 그러면 베스트의 답을 찾기 어렵다면 차선책이라도 뭔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의대 정원 자체를 늘리는 거는 필요하지만 그 하나의 답으로 필수 의료의 인력으로 그냥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굉장히 단순한 해법이고요. 네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 이게 동시에 보완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아까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주셨는데 네. 그 지금 필수 의료에 대한 이제 이야기에서 예를 들어서 소아과라든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 중증 이런 분야에 이제 집중적으로 의사들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응급, 중증, 소아 이런 데 의료 시스템이 과연 지금 상황이 과연 붕괴되는 수준으로 현재 있는 건지 앞으로 그렇게 예견이 되는 건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그 뭐 소아과라든지 흉부외과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전문의 그 전공의 지원을 하게 되는데 매년 2번씩. 네, 거기에
계속 뭐 예를 들어서 50명 정원에 뭐 5명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그 인력이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갈 인력들이 지금 가지는 않고 있고요. 네. 현장에서는 아까 모두에도 나왔듯이 여러 가지 오픈 넌 문제라든지 뭐 뺑뺑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쪽 분야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현상 자체는 뭐 국민이 다 느낄 정도로 이미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죠. 네. 거기다가 그런 배경에 우리 허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러냐 내용들에 대해서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의과대 그 입학생 즉 졸업생이 같은 의미인데 네. 그 OECD 그 평균적인 수준의 한 절반 인구 대비로 네. 그 수밖에 안 되고 그 결과적 현상으로서 임상 의사들이 인구 1000명당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이 뭐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네. 3.7명인데 우리가 한의사를 빼면 2.1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의대 졸업생도 인구 10만 명당 OECD 평균이 14명인데 우리가 7명이에요. 네. 한의사 포함해서. 예. 이렇게 객관적인 숫자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필수 분야의 의료 인력들이 가려면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어느 정도는 공급되는 어떤 필요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물론 그렇게 그 인력이 공급이 된다고 해서 모두 필수 분야에 봉사한다는 어떤 종사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으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서의 여건을 마련해 준다든지 수가도 고려한다든지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금 어차피 의사들이 부족해서 아무리 그런 인센티브를 줘봤자 오지를 않는데 지난 흉부외과 2배로 올려주고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도 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괜히 그 수가만 올리게 되면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추후에도 우리가 좀 설명드릴 시간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의사들의 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가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일단은 가장 급한 것은 전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고 바로 그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2개 중에 하나로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듯이 이제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의사 정원을 의대 정원을 늘리는 요게 이제 논의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해주셨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일각에서 그렇게 늘렸을 때 의료비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만 증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거든요. 실제 의사 수가 느는 것과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증가하는 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실제 의료비가 국민들의 부담이 더 늘어날지 어떤가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고 최근에 바로 이제 의대 증원의 이슈가 등장하니까 통계나 어떤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서는 의사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의사협회에서는 다시 과거부터 논의되는 의사 유인 수요 이론이라는 걸 내세웠어요. 그 말은 의사들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늘어나면 불필요한 수요를 창출해서 그 결과 의료비가 올라간다. 부담만 는다. 이게 지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지적이에요. 의료비가 올라간다는 건데 이제 이 이론은 1970년대부터 보건의료 분야에 크게 대두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실증 분석이고 논의가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일반 경제학에서는 공급자 유인 수요, SID, Supply Induced Demand라고 하는 것이 의료에서는 Physician Induced Demand로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 중에서 이게 설명이 길면 이제 뭐하니까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90년대 이제 라벨이라는 학자가 아주 실증 분석을 했는데 그 효과 중에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는데 우선 진짜 의사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의료를 만들어낼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건강 결과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러한 의사 유인 수요가 있고 실제로는 우리가 가용성 효과라고 해서 availability effect라고 해서 진짜 필요한 의료가 있는데 이것을 의사가 부족해서 이용을 못 했는데 의사가 공급되면서 그것이 가용해져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부분이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아주 너무 많아서 과밀해서 의사들 경쟁이 너무 치열한 상황에서는 이 그 의사 유인 수요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각자 몫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절대적으로 의사가 결정을 하잖아요. 환자들은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의사들이 그런 수요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게 작동을 하는 거죠. 요거는 아까 말한 대로 안 좋은 의미의 필요 없는 의료를 창출하는 의미의 의사 유인 수요고요. 근데 이제 의사들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까지 가기 이전에 이미 그 의사들이 부족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같이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의사들의 공급이 가용성 효과를 더 발휘를 하는 거예요. 물론 네. 의사 유인 수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예. 그런 분야는 있겠지만 그러나 의사 유인 수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만약에 지금 3,058명을 4,000명, 5,000명, 6,000명으로 매년 늘려서 네. 10년 후에 그때 의사가 조금 나타나서 20년 후에 의사가 충분하고 과잉이 된다면 네. 그때는 아마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나 네. 지금 단계에서 의사들이 진짜 필요한 상황에 가용성 효과를 기대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 의사 유인수요를 내세우는 것은 마치 우리들을 너무 많이 배출하면 우리들이 안 좋은 의사 유인을 창출할 거니까 우리들 늘리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라서 그 의사협회에서 할 일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돈을 지불하는 국민들의 입장 예, 예.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이런 입장에서 의사들이 불필요한 의료를 창출할까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고 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의사 유인 수요 이론은 지금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데 나올 이론은 아니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충분히 공급됐을 때 그다음에 나올 얘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찬반 대립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논의를 좁혀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우선은 의사 공급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 예. 교수님, 그 네. 지금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 OECD 선진 국가들이 1,000명당 의사 숫자가 약 13명. 근데 우리나라는 한의사까지 합쳐서 한 7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선진 각국도 이렇게 의사 숫자를 늘려가고 하는데 여러 갈등도 있고 또 그걸 극복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잘 살펴보면 우리도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선진국들은 어떻게 지금 극복을 해나갔는지요? 이 부분은 문화와 제도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의사 정원을 조정하는데 그렇게 크게 갈등이 있었던 역사가 많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의사가 전국적으로 다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보험으로 운영되는 구조, 네네. 그러니까 제도가 좀 다르고요. 또 그렇지 않게 운영되는 국가라 할지라도 의사들의 전문직으로서 의사협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의사 수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 혹은 예측 수요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좀 늘려달라, 이렇게 전문직 내에서 먼저 요구하고 정부가 이걸 좀 수용해서 이렇게 해서 합의를 이끌어가지고 오히려 전문가들이 먼저 수요를 요청하는 이런 방식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좀 저희와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좀 많이 다르죠. 네. 근데 그것의 전제 조건은 그렇게 운영되는 국가들은 의사가 양성될 때 이제 상당수의 교육비를 국가가 같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도 안에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여서 의대 정원을 놓고 이렇게 갈등을 빚는 이런 양상은 쉽지 않습니다. 네. 국가별로. 예. 네. 이렇게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요. 아까 이제 정영선 교수님 잠깐 설명한, 그러면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날 거냐. 네. 이거는 올해 뭐 이미 작년에 한국이 어떤 이제 OECD랑 비교해서 의사 숫자는 굉장히 낮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미 우리가 OECD 평균의 의료비를 넘어섰어요. 예. 그럼 그 얘기는 의사 수와 상관없이 의료비는 다른 곡선을 그릴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거를 반증한 통계가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거와 무관하게 의료비는 좀 의료 체계라든가 의료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상당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계하고 보시는 게 좀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화면에서도 있었지만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영국 같은 경우가 인구가 저희보다 한 1,000만 명 정도 더 많은 정도의 국가로 알고 있는데 2021년에 9,280명, 그 전년보다 2배로 올렸고 2030년까지 15,000명으로 늘린다. 그럼 우리는 지금 한 3,000명 정도 수준이잖아요. 1년에 네. 입학생이. 네. 그렇게 보면 정말 인구 규모는 한 1,000만 명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입학 숫자로는 엄청나게 이렇게 맞습니다.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네요. 예, 또 우리도 절대 이런 거를 비교하기는 보면 어렵습니다. 미리미리 지금 준비를 해야 나중에 비슷하게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좀 네, 드릴까요? 네, 허 교수님 이제 외국 사례 좀 말씀해 주셔서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 같으면은 한 9,000명 정도를 뽑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인구 대비로 우리보다 조금 더 뽑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나 이런 게 일본에서 많이 오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화 이런 게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 예. 대륙법 체계도 비슷하고 건강보험제도도 비슷하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좀 더 발전해서 통합 체계로 가서 좀 변혁이 있었으나 근데 이제 일본의 사례로 제가 한 10년 전에 이 그 의대 증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슈 제기를 하면서
연구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일본을 보니까 일본이 그 의대 정원을 한 2007년, 8년도에 많이 늘렸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떤 배경하에 일본 의사협회에서도 의대 정원을 반대를 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늘렸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서 동경대에서 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일본에 상당히 이제 접근성이 쉬워서 네네. 일본 의사협회 쪽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의사협회에서 하는 얘기가 의외더라고요. 비슷한 이제 의사협회라는 게 한국과 비슷한 상황인데 네네. 자기들이 오히려 요구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정부에다가. 예. 또 웬일이냐 그랬더니 그 직전에 이제 그 의사들의 과로사 문제라든지 아하. 이렇게 사회적으로 예. 계속 언론에 대두가 됐었어요. 네네. 그러면 자기들은 OECD 평균까지 올려야 된다. 그 당시는 OECD 평균이 인구 대비로 이제 일본보다 한 20-30%더 위였었으니까 거기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해서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떤 차이에서 오느냐를 가만 보니까 이제 한국 같으면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의사협회라든지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 조직이 네. 이 직선제로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협회 그 간부들이나 협상 대표로 오는 분들이 예. 그 회원들이 늘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강한 입장에서 아니 그분들은 다 이게 경쟁이 심화되고 그러면은 본인들의 수익의 기반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의사들을 늘리는 걸 찬성하지 않잖아요. 네. 그분들의 어떤 직선제로 뽑히는 임원들이 그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협상에 가서 수긍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일본의 경우는 간접 선거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의료 쪽의 원로들이 협회장을 하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로사의 문제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 의사협회를 뭐 비난하거나 하는 얘기는 네. 아닙니다. 선거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 당국도 지금 계속 그 협상 지난 정부도 협상하다가 포기하고 네. 이번 정부도 지금 의사들의 협회들이 반대하니까 어느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네. 아직 결정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의사협회의 어떤 직선제로 내년 3월에 또 이제 멤버가 바뀝니다. 네. 간부들이. 절대 합의를 해줄 수는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판단이 서서 이것을 사회가 필요로 한다라고 판단이 내리면은 그동안에 1년이고 2년이고 협의를 했으니까 네네. 이제 정책 결정을 내서 나가면 네. 처음에는 간부들도 어느 정도 반대 목소리를 내겠지만 네네. 그렇지 않고는 이거를 그냥 직접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이니까 네. 처음에 조금 문제 제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네. 제가 10년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정책 당국과 그 논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선택지는 그게 거의 유일하다. 예. 이렇게 한번 정책 당국에도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OECD 선진 각국들, 특히 의료 선진국들의 그 케이스에서 우리가 많은 힌트를 얻어서 국민적 총의까지 잘 이끌어내는 그런 결과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평소에 수준 높은 의료 선진국으로 불렸죠. 그러면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의료 체계, 시스템이 훌륭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지금은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고 걱정도 많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의료 시스템의 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여러 가지 방법과 개혁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 체계적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필수 의료 지원에 나서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수가를 지급하는 등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근간을 이뤄왔던 행위별 수가제, 그 행위별 수가제도 대폭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12월 확정될 건강보험 구조 개혁안에 들어갈 필수 의료 수가 지불제도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하는 공공정책 수가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행위별 수가제와 과연 어떻게 다르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지불제도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 정말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행위별 조금 수가제와 어렵습니다. 다른 일반 국민 입장에서. 지금 네. 행위별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행위별 수가제와 다른 어떤 공공 수가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네.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아주 기본적인 지불 보상 방식이에요. 네.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 하나하나를 따져서 그것을 횟수를 곱해서 돈을 지불해 주는 방식이고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그렇지 않은 방식이 우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은 포괄수가제라고 해서 어떤 질병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이런 식으로 거기서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계없이 네네. 한꺼번에 포괄해서 주는 제도에 비해서 우리나라 행위별로 하나씩 나눠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그 개혁은 이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고 네. 정부 정책도 지금 그거를 바꾼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러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이 근본적인 개혁이 있지 않는 한은 좀 전체적으로 우리 저 제도의 개선은 좀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나 그거는 지금 당장의 얘기는 좀 넘어서는데 공공정책 수가를 말씀하셨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네네. 공공정책 수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필수 의료 분야나 이런 쪽에 이제 의사들도 잘 안 오고 하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필수 의료라고 하는 거를 몇 개 규정을 해가지고 그쪽 분야에서 건강보험의 수가를 좀 올려주겠다. 네. 공공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올려주겠다라는 정책이에요. 그렇게 되면 더 오지 않을까라는 것인데 아까도 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공공정책에 필요한 분야에 수가를 더 올려주고 하는 정책 자체는 지난 15년, 20년간 해오던 정책이에요. 네네. 이번에 좀 강조하는 것뿐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오는데도 필수 의료 쪽으로 보충이 안 돼 왔던 이유는 그동안에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 인력이 공급이 안 되니까 생기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부외과라든지 소아과도 마찬가지고 산부인과 각종 지역의 가산들을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근데 필수의료에 대한 해결은 안 됐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공공정책 수가라고 하는 이름 하에 계속 의료 수가를 올려주게 되면 의료비는 올라가는데 인력은 공급이 안 되면 필수의료 쪽은 나오지 않았던 게 지난 경험이에요. 네네. 그래서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서 의사들이 이쪽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주는 것은 좋으나 그 전에 분명히 할 것은 아까 나온 두 가지 안 중에 실제 필요로 하는 의대 정원이 먼저 있어야 되고 네. 의대 정원이 동의가 되고 시행이 된 다음에 그것도 10년 후에 나오잖아요. 네. 사실상 10년 후에나 공공정책 수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의료비가 일어나고 이렇게 그러나 이제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거는 그래도 의사들이 이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해 나가려면 네. 뭐 이런 쪽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네. 그것이 그 의대 정원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네. 그나마 공공정책을 라는 이름의 일부 수가를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네. 뭐 용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네. 의대 정원의 확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공공정책 수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네.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네. 예. 정영순 교수님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의대 정원이 전제가 되고 네. 그다음에 공공정책 수가가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이 공공정책 수가가 어떤 방식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 있게 검토할 여지도 저는 좀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 지금 늘려도 10년 뒤에나 배출이 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소아과 같은 게 고사해 버리면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네. 있어요. 근데 이제 공공정책 수가를 어떤 형식으로 설계해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보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의 수가 체계 전면 우리는 지금 세팅 자체가 행위별 수가제로 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손보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공공정책 수가라고 하는 거를 해서 지금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별도의 룸이 별로 없어요. 네. 뭐 액티브한 검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비급 항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소아과로 오는 숫자 자체가 작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영역에 있어서 소아과의 스태프들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아예 뭐 소아과 쪽의 공공정책 수가를 대폭 확대를 해서 당장 10년 뒤의 의료 인력이 아니라 지금 소아과 스태프들이 소아과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네네. 그런 여지들을 좀 만들어서 유지할 수 있게 하다가 네. 10년 뒤에 새로 배출된 인력과 함께 뭐 다른 정책들을 병행해서 쓰는 그런 전략들도 저는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의사 찾아 산만리, 의사도 서울로, 환자도 서울로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셨고 또 직접 경험한 경우도 있으셨을 겁니다. 정부는 의사가 부족한 서울 외의 지역, 그런 지역의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해서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대생들이 서울로 근무하러 간다면 과연 그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지방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주장도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지역의사제를 도입을 한다면 이게 실제 어떤 지방의 필수 의료 이런 데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지역의사제는 현재 정부가 최종안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네. 지난번에 계획되어 있었던 거는 10년 정도 복무하게 하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 그 기간이 좀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10년 가까이 되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 그러네요. 공보위까지 네, 합치고 네. 나면 사실은 트레이닝 마치고 나면 10년 끝나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레이닝 기간까지 합해서 10년으로 그렇습니다. 보통 얘기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기간을 더 늘린다 하더라도 이제 지역 의사제라는 것으로 지역의 의사를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간이 굉장히 짧고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정책 하나로 모든 문제를 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차선이건 차차선이건 네네. 무엇인가 하는 게 맞다라는 네네. 측면에서 보면 어떤 정책이 한 발짝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네. 그 지역의사제라고 하는 게 지난 설계처럼 10년을 간다라고 하면 트레이닝 마치면 10년 끝나는데 네.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네. 그런 정책이 병행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 외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국가고시를 쳐서 합격하면 의사 면허를 받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도심 지역이 모여 있는 해변가 말고 내륙 안쪽으로는 상당히 의료 취역지가 넓습니다. 호주가 예. 국토가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호주도 외국에서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호주 안으로 들어와서 의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건강보험 같은 곳에 바로 편입을 시키지 않습니다. 네. 10년 동안 건강보험에 적용을 안 시켜줘요.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예, 예. 졸업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예. 바로 건강보험에 들어오게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필수 의료에 종사하게 하는 굉장히 다양한 네. 전략들이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많이 있기 때문에 당근책을 잘 벤치마킹 해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실제로 지역의 필수 의료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들을 구성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을 묶어서 지역 의사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정책 자체가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런 단선적인 정책만으로는 네. 극복하기 쉽지 않겠다라고 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한편 일각에서는 시장에서 돈이 안 되는 필수 의료는 자연히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라고 하면서 현재 5% 남짓한 공공의료를 최소 30% 이상으로 늘리는 획기적인 정책이 지금의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과연 이렇게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30% 이상 늘리면 필수 의료가 해결이 될까요? 어떨까요?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공공의료가 뭐냐라고 예. 하는 게 좀 어렵죠. 아까 말한 공공정책 수가라고 할 때의 공공의료랑 전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거기서는 이제 아까 말한 소아과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일부 지원하겠다는 의미의 공공정책 수가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30%로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병상이 네. 그 민간 병상, 공공 병상으로 볼 때 한 병상 수로는 한 11% 정도가
공공이고요. 예. 나머지 90% 정도가 민간이에요. 네네. 병원 수로는 한 7, 8% 정도가 이제 공공이고. 네. 그러니까 이 공공이 약한 분야, 서구 국가들은 막 60%, 70% 가요. 그거는 네. 역사적인 네. 차이 때문에 오는 사회보장 거고. 제도에 따른 차이도 있겠죠. 그보다는 역사적 기원이에요. 네. 서구는 병원의 기원이 빈자의 예. 수용소고 아하. 따라서 처치라든지 이런 쪽에서 남다른 지방 정부가 만들어진 그런 공공시설이 예. 이제 병원으로 발전된 거고요. 일본만 해도 군병원 시설이 많아서 한 20, 30% 됩니다. 예. 한국은 그게 아니라 민간이 커서 병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주어진 예, 현실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30%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 지난 2005년도에 네.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안이라고 이미 참여정부 때 나온 아니에요. 네. 그때 나온 용어가 저 공공의료 30% 확충이라는 용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병상을 5% 10%를 30% 올린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예. 그거는 예산이나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할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진짜 공공 필수 의료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주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뭐 여러 가지 해외 사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의 정책을 하겠다 하는 거 하고 네. 지금 여기서 나온 얘기는 이제 일부 과거부터 공공병상을 30% 올리겠다고 하는 그 용어가 지금 아마 이렇게 인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공공의료라는 용어가 좀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그 네네. 말씀은 꼭 네. 한마디 드리고 네. 싶은데요. 공공의료를 30%를 올린다 혹은 어떤 목표치를 간다를 네. 정부나 이렇게 추진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네. 어떤 공공의료냐라는 것입니다. 네. 국민들이 경험한 공공의료는 팬시한 공공의료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경험한 공공의료는 소위 말해서 대학병원급 수준의 공공의료가 아니거든요. 질에 있어서 높으냐 낮으냐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국가가 공공의료에 정말 잘 투자하고 예. 시설 이런 게 아니라 인력과 운영의 경쟁력과 이런 것들을 잘 투자하면 네. 공공의료에 몇 프로를 올리자라는 목표치를 굳이 제시하지 않아도 네. 공공의료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적으로 계속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어느 곳에서 공공의료를 경험하던 경쟁력 있는 공공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네. 지금 있는 공공의료, 지금 있는 내 옆에 지방의료원, 지금 있는 내 옆에 보건소 이게 경쟁력 있는 의료가 되도록 하는 걸 네. 먼저 하고 그리고 그것이 30%든 3%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목표치가 올라가야 국민들이 공공의료가 많아지면 내 삶의 질이 그다음에 내가 예측 가능한 정말 훌륭한 의료가 늘어나겠다라고 하는 경험치가 올라간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적으로 30%를 올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호소하기는 네.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네, 네. 그런 이슈가 지금 될 여기에 수밖에 아마 없습니다. 30%는 네네. 현 정부가 발표한 그것이 아니고 일부 그런 주장이 있다는 그 말씀.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허 교수님 말씀한 대로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마디로 해서 몇 % 올리고 이러는 예, 개념을 얘기할 때는 병상을 얘기할 때 나오는 용어인데 예. 뭔가 그것이 지금 이 공공정책 숟가락 약간 혼선이 빚어지는 네. 뭐 그런 것이 아닐까. 네, 그건 충분히 이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연속선상에서 보면 이번 혁신 전략에서 조금 아쉽게 지적되는 부분이 지역의료 시스템, 지역의료 네트워크들인데요. 예를 들어 지방의료원을 지방 국립대학에 위탁해서 경영한다, 뭐 이런 이제 안들이 이제 논의가 되는 모양인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반대 의견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지역 의료 시스템, 지역 의료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네. 그 부분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국가 의료 전략의 목표와 철학을 명확하게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 의료를 튼튼하게 하겠다, 지역 의료를 튼튼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하겠다라고 하면 안타까운 건 약점과 약점이 만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저는 뭐 완전히 비난하는 건 아니고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효율성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노조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적되는 그 네. 세간에 지적되는 근데 그게 100% 부정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효율성이 부족한 이런 문제들이 결합됐을 때 더 마이너스로 가는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좀 점검해야 하고요. 공공이라고 하는 게 공공 그 자체로서는 아닙니다. 공공이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공공이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 있는 네네. 것이죠. 그런데 공공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 국립대 병원과 지방의료원이 결합하면 효율이 날 거야.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네. 그것이 잘 효율이 나고 경쟁력이 약한 요소들을 잘 보완할 수 있게 어떻게 디자인하고 네네. 어떤 철학으로 운영할 거냐. 이런 보완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사회적 관심도 크고 국민 개개인의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보니까 국민적 관심도 큽니다. 정부는 향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의료계 및 각계 각층과 함께 협의를 계속할 예정인데요. 이번 필수 의료 혁신 전략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수님, 과연 어떤 식으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이제 태스크포스가 알아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국민의료비 전체가 지금 210조 원에 지금 작년도에 네. GDP의 9.7%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OECD 평균이 9.3인데 이걸 지금 넘어섰고 네. 뭐 의료비가 필요한데 쓰이면야 상관이 없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반대급부로 제공을 하는 의료 서비스 자체가 충분히 늘어나야 되고 네. 필요한 의료가 제공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주제대로 네. 의사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사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고 의료비가 제대로 쓰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7.18%라고 하는 보험료가 네. 낼 수 있는 어떤 지불 의사가 확인이 되는 그런 네. 시스템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바뀌어 나가는 그런 것을 기대해 봅니다. 네. 교수님, 뭐 보완해야 될 점이나 더 추가해야 될 점 있으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두 가지가 반드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을 비롯해서 보건의료 체계가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요. 네. 근데 한국은 지금의 인구 구조, 너무나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인구 구조를 고려한다면 네.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이 세대 간의 지수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숫자가 줄어들고 네. 또 보험료를 쓰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세대 간의 지수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거는 지금 결정하는 것은 되게 쉬운데 네. 그걸 누가 부담할 거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 지수를 네. 잘 조정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베스트의 답, 정답을 찾아가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네. 그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이라도 예, 예. 지금 한 발 나서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네. 최선의 정답을 위해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더 좋은 정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렵지만 지금 한 발짝 나아가서 다음 세대에게 너무나 무한대의 책임을 지게 하는 네.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각종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의료 체계 이런 부분의 붕괴, 이런 우려 속에서 시작하는 필수 의료 혁신 정책, 사회적 총의를 잘 모아서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의료 혜택이 잘 돌아가는 결론이 맺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 분석해 주신 전문가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방문해서 중동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 두 나라인데요. 사우디와는 43년 만에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고 각종 계약을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이번 사우디 카타르 순방의 의미 그리고 경제적 성과, 남은 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